인간은 어디까지 신의 영역을 넘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가장 어두운 연구실에서 실제로 던져졌다. 히로시마의 잿더미가 되기 전, 그리고 베를린의 벽이 세워지기 전, 일본 제국과 나치 독일, 그리고 분열된 중국의 그림자 속에서 인간 병기 프로젝트라 불리는 비밀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음모가 아니라 기록과 잔재로 남아있는 차갑고 생생한 역사다. 1932년 일본 관동군은 만주에 세운 괴뢰국 만주국을 새로운 과학실험의 낙원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그 낙원의 심장도 하얼빈 근교의 731부대라 불린 연구소에서는 의학이 아닌 생체 병기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염병, 독가스, 극한 온도 실험. 이곳에서 인간은 데이터로 취급되었다. 그 중심에는 이시이 시로, 이시 사란이란 인물이 있었다. 그는 천황에 충성된 군의관이자 생명공학의 광신도였다. 그의 목표는 간단했다. 인간을 병기로 만든다. 이시인은 나치 독일의 과학자들과 접촉하기 위해 외교 루트를 활용했다.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비밀회의에서 그는 생체 내 독성 실험에 관한 데이터를 교환했다. 그 자리에는 젊은 독일 생물학자 하인리히 슈타이너가 있었다. 슈타이너는 나치의 유전학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아를레킨의 일원으로 우수한 인종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려 했다. 그는 일본의 실험을 실제 적용 단계의 모델이라 칭하며 협력에 동의했다. 이 동맹은 단순한 과학적 교류가 아니었다.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었다. 일본은 독일의 기술과 자본을 원했고 독일은 아시아에서 인체 실험 데이터를 얻고자 했다. 당시 중국은 내전과 외세 간섭 속에 분열되어 있었고 일부 군벌은 비밀리에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 그들은 실험 대상 인간 자원을 제공하며 대가로 무기와 자금을 얻었다. 그렇게 한독중 세 나라의 어둠 속 계약이 성립했다. 그들의 실험은 인간의 신체를 무기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었다. 근육을 강화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는 화학약품이 주입되었다. 신경 반응을 통제하기 위해 뇌전극을 삽입하고 피실험자의 감정 반응을 차단하는 연구가 이어졌다. 1940년 무렵 일본 내부 문건에는 기초 성공 단계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실험체 중 일부가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 반응을 보였고 의식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공격적 행동을 지속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 중 일부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독일인 슈타이너는 하얼빈 연구소에서 아이를 잃은 중국 여성의 눈빛을 본 뒤 일기를 남겼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괴물이다. 그는 나중에 베를린으로 돌아가 프로젝트 중단을 건의했으나 게슈타포에게 정신 이상자로 분류되어 실종되었다. 반면 이시인은 승진과 명예를 얻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실험한다는 명분 아래 인간성을 완전히 제거한 과학의 상징이 되었다. 이 시기의 실험 보고서 중 일부는 전쟁 후 미국에 넘어갔다. 미군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 생화학 무기 연구를 진행했다. 이 사실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일부 공개되었다. 하지만 진실의 대부분은 여전히 봉인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전쟁 중 기록은 소실되었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하얼빈 근교의 동토 속에서는 이상하게도 여름이 되면 흙이 부풀어 오르고 금속 파편과 인골이 삶게 드러난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은 그곳을 귀신의 들판이라 부른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인공지능, 유전자 조작, 생명공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금, 인간을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현대의 연구소에서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감정과 도덕이 희생된다. 80년 전에 그 어두운 연구실에서 태어난 질문은 아직도 유효하다. 과학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인간성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어쩌면 인간 병기 프로젝트는 끝난 적이 없다. 단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하얼빈의 얼어붙은 실험실에서 태어난 그 유령들은 지금 우리의 기술과 욕망 속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다. 인간의 야망이 신의 경계를 침범할 때마다 역사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왔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인간 자신이었다. 전쟁은 언제나 과학의 가장 어두운 욕망을 불러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독일, 그리고 분열된 중국 일부 세력은 공식 외교관계 밖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적대했지만 비밀리에 생체 실험 데이터와 기술 교환 협정을 맺었다.
역사는 이를 기록하지 않았으나 남겨진 문서 조각과 증언은 그 존재를 속삭인다. 1941년 베를린 외곽의 다하우 근처에서 열린 극비 회의에서 인간 병기 프로젝트는 국제적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 자리에 일본의 군의관 이시이 시로, 나치 독일의 유전학자 슈타이너 박사, 그리고 중국 만주군벌의 대표였던 장수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이념을 내세웠지만 목표는 같았다. 인간을 효율적인 전투 도구로 만드는 것. 이 모임의 비공식 명칭은 진화연합, 이볼루션스 분드였다. 그들은 인간을 신체적으로 강화하고 정신적으로 조종하는 기술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생체 실험 데이터를, 독일은 신경 조절 기술을, 중국의 군벌들은 실험 대상과 자금을 제공했다. 이 계약의 핵심은 공유와 은폐였다. 실험 자료는 전쟁 후에도 서로 폭로하지 않기로 맹세했고, 각국의 군사병기국은 이를 국가 생존의 과학적 필요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성의 붕괴가 있었다. 다하우에서 이루어진 첫 실험은 인간 신경 반응을 전기 자극으로 통제하는 것이었다. 실험체는 전쟁 포로와 정치범, 때로는 과학자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까지 포함됐다. 전기 자극에 따라 표정, 움직임, 심박수까지 조종 가능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슈타이너는 완벽한 병사의 설계도라 부르며 기술을 일본 측에 넘겼다. 그 무렵 일본에서는 731부대 외에도 100부대, 516부대 등 수많은 연구 조직이 세워졌다. 그중 일부는 독일과 직접적인 교신을 유지했다. 이시인은 독일이 제공한 신경 자극 장치를 이용해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그들은 인간의 감정을 제거하고 공포 반응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입했다. 실험 대상은 대부분 중국인 민간인이었고 일부 조선인 강제동원자들도 포함되었다. 약물 주입 후 실험체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지만 인지 기능이 급격히 손상되었다. 인간의 몸이 명령만을 따르는 기계로 변할 때 그곳에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협력에는 균열이 있었다. 슈타이너는 윤리 없는 과학은 악마의 연금술이라며 실험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시인은 냉정하게 답했다. 윤리는 승자의 전유물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슈타이너는 비밀리에 연구자료를 사본으로 남기고 그것을 스위스의 한 중립연구소로 보냈다. 그는 전쟁이 끝나면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지만 1945년 2월 베를린 폭격 속에서 사망했다. 그의 사망을 둘러싼 기록은 모두 불명으로 처리되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만주군벌들은 일본의 기술을 이용해 신인병 프로젝트라 불리는 독자 연구를 시작했다. 그들은 유전적 결함이 적은 젊은이들을 선별해 신체 강화약을 투여했다. 성공률은 낮았지만 일부 대상은 극도의 신체 회복력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며칠 안에 사망하거나 정신이 붕괴되었다. 인간의 몸이 명령만을 따르는 기계로 변할 게 그곳에는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협력에는 균열이 있었다. 슈타이너는 윤리 없는 과학은 악마의 연금술이라며 실험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시인은 냉정하게 답했다. 윤리는 승자의 전유물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슈타이너는 비밀리에 연구 자료를 사본으로 남기고 그것을 스위스의 한 중립연구소로 보냈다. 그는 전쟁이 끝나면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지만 1945년 2월 베를린 폭격 속에서 사망했다. 그의 사망을 둘러싼 기록은 모두 불명으로 처리되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만주군벌들은 일본의 기술을 이용해 신인병 프로젝트라 불리는 독자 연구를 시작했다. 그들은 유전적 결함이 적은 젊은이들을 선별해 신체 강화약을 투여했다. 성공률은 낮았지만 일부 대상은 극도의 신체 회복력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며칠 안에 사망하거나 정신이 붕괴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종전 후 중국 공산당에 의해 은폐되었고 관련 문서는 1950년대 초 모두 폐기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하얼빈 근교에서 발견된 금속 상자 안에는 당시 실험의 사진 수십 장이 남아 있었다. 얼굴 없는 사람들, 전극에 연결된 아이들의 그림자, 그리고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 그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일본 정부는 종전 직후 이 모든 기록을 소각했지만 미국은 이미 일부를 확보하고 있었다.
미군 정보부는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해 나치 과학자들을 포섭했듯 일본의 생체 실험 자료 또한 극비리에 수거했다. 이시이 시로는 전범 재판에서 처벌받지 않았다. 그는 미국의 면책 협상을 통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대신 연구 결과를 제공했다. 냉전의 시작과 함께 미국은 이 데이터를 생화학과학 무기 연구와 심리전 프로그램에 활용했다. 인간병기 프로젝트는 단지 한 시대의 악몽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협력의 공통점은 침묵이었다. 일본은 전후 복구를 위해, 독일은 재건을 위해, 중국은 정치적 통합을 위해 진실을 감췄다. 그러나 이 침묵은 영원하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 일부 생존자와 연구자들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를 숫자로 불렀다. 하지만 죽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고 싶었다. 한 노인의 이 고백은 학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 악마의 계약은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인간이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기술과 탐욕을 공유했지만 동시에 영혼까지 거래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남은 것은 수천의 희생자와 끝나는 침묵뿐이었다. 오늘날에도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실험실의 냄새와 차가운 금속 소리는 여전히 역사의 귓가에 남아있다. 1998년 여름, 한국의 탐사기자 김도연은 하얼빈 외곽의 폐허가 된 공장지대에서 이상한 제보를 받았다. 현지 주민이 농사를 짓다 땅속에서 녹슨 금속 상자와 함께 인체뼈 조각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그 상자 안에는 일본어와 독일어가 혼합된 문서 조각, 낡은 사진, 그리고 마치 의료 장비처럼 보이는 금속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문서 상단에는 프로젝트 제네시스 731이라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김도연은 그 즉시 현장을 촬영했고 자료를 서울로 가져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의문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 그 자료를 잊어라. 그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도현은 독일의 역사학자 한스 크라머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다. 크라머는 나치 시대의 생체 실험 연구로 유명한 학자였으며 일본과 독일의 협력 관계에 대한 비밀 자료를 일부 보유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1999년 베를린의 한 지하 기록 보관소에서 이볼루션스 분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파일을 발견한다. 그것은 이시이 시로와 슈타이너의 교신 기록이었다. 파일에는 인간 신경 조절 실험, 유전적 개조 시도, 그리고 실험 대상 이송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서 마지막에는 C13 대상은 중국으로 이동, S2 대상은 사라졌다라는 구절이 남아 있었다. 도현은 중국으로 건너가 하얼빈, 길림, 심양을 돌아다니며 흔적을 추적했다. 그는 오래된 병원 건물 지하에서 희미한 일본어 표식이 남아있는 철문을 발견했다. 그 문 뒤에는 금속 침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낡은 주사기와 전극 장치가 걸려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공간은 70년 전의 냄새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곳을 귀신의 지하실, 귀지갈이라 불렀다. 밤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와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러나 그 어떤 정보기관도 그 건물을 공식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크라머 교수는 자료를 분석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전쟁 후 이시이 시로의 일부 제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생명공학 연구에 참여했고 그중 일부는 냉전기 생화학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했다. 특히 신경 자극과 감정 억제 기술은 후일 MK 울트라 프로그램의 초기 형태로 응용되었다. 즉, 인간 병기 프로젝트의 유산은 단지 역사 속의 괴물이 아니라 현대 과학의 한 줄기로 살아남은 것이다. 도현은 이 충격적인 결론을 한국 언론에 보도하려 했지만 원고 제출 이틀 전 자료가 도난당했다. 보관하던 노트북과 하드디스크는 흔적 없이 사라졌고 그는 잠시 후 회사에서 보안 위반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2003년 크라머 교수는 독일 뮌헨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을 내렸지만 도현은 믿지 않았다. 크라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노트에는 단 한 줄이 남아 있었다. 유령의 도시, 그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이후 김도연은 사라졌다. 몇 년 후 그가 남긴 사진 중 한 장이 인터넷 포럼에 유출되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는 실험복을 입은 남성들과 금속 침대 위에 인물이 있었다. 얼굴은 지워졌지만 사진 뒷면에는 손으로 쓴 글자가 있었다. 호모 엑스 마키나,
인간을 기계로 만든다. 이 사건은 한동안 음모론으로 치부되었지만 2010년대에 들어 중국 정부가 하얼빈 외곽 지역을 발굴하면서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발견된 뼈 일부는 일반적인 인체와 달리 특정 단백질 변형이 있었다. 이는 실험적 약물 투여나 유전적 조작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국제학계는 즉각 반응했지만 중국 정부는 내부 연구 중이라며 추가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구조의 문서와 장비가 발견되었다. 일본 도쿄의 한 대학 창고, 독일의 구 연구소, 그리고 미국의 국방자료관. 마치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다가 서서히 원형을 드러내는 듯 했다. 도현의 마지막 취재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가 아니라 사상의 실험이었다. 인간의 영혼을 기계로 제어하려는 시도,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범죄를 추적한 것이 아니라 그 실험이 현대의 생명공학과 심리학, 심지어 인공지능 연구에 남은 흔적을 보고 있었다. 인간이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만들어낸 괴물. 오늘날 하얼빈 외곽의 폐허는 관광지로 변했다. 정부는 역사교육 공간이라 홍보하지만 현지 가이드조차 그 지하실로 내려가기를 꺼린다. 어떤 밤에는 건물의 철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물론 그것은 바람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소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실험의 메아리로 들린다고 했다. 도현과 크라머가 추적했던 유령의 도시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기억 그 자체였다. 과거를 묻으려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되살아난다. 침묵과 은폐는 진실을 없애지 못했다. 오히려 역사는 그 어둠을 영원히 기록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록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하얼빈의 눈 덮인 폐허 위로 새벽의 안개가 내릴 때 과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것은 오래전 실험실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숨결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이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21세기의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동일한 욕망이 숨어 있다. 인간을 통제하려는 욕망, 생명을 도구로 삼으려는 충동,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합리의 언어. 이것이 바로 침묵의 유산이다. 21세기 초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와 인공지능 신경망 연구가 등장하면서 과거의 인간병기 프로젝트가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질병 치료와 생명 연장을 약속했지만 그 경계선은 모호했다. 유전적 강화, 감장 제어, 인공의식 실험, 이 모든 것이 80년 전 이시이와 슈타이너가 꿈꾸던 완전한 인간의 재현처럼 보였다. 학계 일각에서는 생명윤리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목적을 띤 연구들이 은밀히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기술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질문은 같다. 인간은 어디까지 인간일 수 있을까? 2000년대 이후 여러 나라에서 생명공학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다. 뇌파를 통해 전투 중 병사의 공포를 억제하거나 감정 반응을 차단해 명령에 즉각 반응하도록 하는 신경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일부 보고서는 인간 기계 통합 시스템을 전투 효율성 향상 장치로 기술한다. 놀랍게도 그 기술 보고서의 인용 문헌 중에는 전후 미군이 수집한 일본과 독일의 실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다. 역사의 망령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도덕적 논의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다. 누군가는 인류의 진보를 위해 필요한 실험이라 주장하고 누군가는 그것이 인류의 파멸을 부른다고 경고한다. 하버드 대학의 한 윤리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과학이 아니다. 과학을 사용하는 인간의 의도다. 70여 년 전 이시이와 슈타이너도 똑같이 말했다. 우리는 진보를 위해 실험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인간의 비극이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인간은 같은 함정을 향해 걸어간다. 하얼빈의 폐허를 찾은 탐사자들은 실험실 벽면에 새겨진 낡은 글씨를 발견했다. 인간의 한계는 신의 침묵 속에 있다. 그 문장은 두려울 만큼 현대적이다. 지금도 세계 곳곳의 연구소에서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신경 반응을 해석하며 인공 생명을 설계하려 한다. 그것이 인류의 구원이 될지 또 다른 재앙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확실한 것은 인간이 신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마다 역사는 경고음을 울려왔다는 것이다. 동시대의 철학자 장자오리는 이렇게 썼다. 기술은 기억을 잃은 신의 도구다.
그의 말처럼 과학이 윤리의 통제를 잃으면 그것은 신이 아닌 악마의 손에 쥐어진 칼이 된다. 이시이 시로의 후손들은 여전히 일본 사회 속에서 조용히 살아간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조상이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침묵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역사 교과서 속 몇 줄로 축소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후손들은 잊지 않았다. 하얼빈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속삭인다. 오늘의 우리는 그 유산 위에서 살아간다. 스마트 기기, 인공지능, 생명공학, 모든 것이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다. 과거의 인간병기 프로젝트는 단지 실험실의 악몽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 한 첫 시도였다. 그 시도의 대가는 수천 명의 희생이었고 그들의 침묵이 오늘의 기술 발전에 그림자를 들이왔다. 진보는 희생 위에 세워졌고 윤리 없는 지식은 언제나 폭력으로 귀결되었다. 역사를 잊은 사회는 반복을 부른다. 하얼빈의 지하실, 베를린의 폐공장, 도쿄의 비밀연구소, 그 모든 장소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순하다. 진보는 인간의 얼굴을 잃지 않을 때만 의미가 있다. 지금의 세계가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 순간, 과거의 유령은 조용히 속삭인다. 너희는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영상과 분석이 단지 과거의 공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거울이 되기를 바란다. 인간의 욕망이 어디로 향하든 역사는 그 발자국을 기록한다. 침묵의 유산을 마주하는 일은 두렵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어둠을 반복하게 된다. 역사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이들의 용기만이 침묵을 깨트릴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그 용기의 일부가 당신에게도 있다. 우리의 기억이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구독하고 함께 역사의 어둠을 밝혀주길 바란다.